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글로벌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만 3,13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9만 명을 처음 넘긴 전날보다 2,692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하루 새 76명이 급증해 3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28.5%로 전날보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 유럽 국가들에서 일상 회복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점차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며 비필수 상점의 백신 통제를 즉각 폐지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들을 3월 20일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시설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고, 오스트리아도 대부분의 제한 조처를 다음 달 5일까지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 나라 모두 마스크 착용 조치는 유지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금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구글이 이용자 추적을 줄인다. 지금까지 IT 회사 중에서는 애플이 개인정보를 좀 보호하는 쪽이었고 구글은 약간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 이미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메일 애플리케이션에 이메일을 여러 번 시간이나 접속 IP 주소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등을 추가한 건데요. 구글도 애플처럼 사생활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 수집과 활동 내역 추적을 제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식별자 정보를 바꾸는데요. 그동안 이용자 정보를 추적, 수집하는 데 쓰인 식별자를 이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식별자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식별자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을 포함한 수십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엔 이 식별자를 활용해 이용자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들은 이 코드로 이용자가 어떤 상품을 검색했는지 또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등을 확인해서 관심사를 파악했습니다. 네. 그렇게 관심사를 파악해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맞춤형 광고도 만들고요. 네. 이제 이거 못하게 되면 기업들로서는 좀 타격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특히 디지털 광고 업계에 미칠 여파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은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사생활 보호 강화 정책으로 올해 약 1,200조 원의 매출 손실을 예상했는데요.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구글이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해서 업계가 다소 걱정을 덜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만한 변수도 있는데요. 구글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고 해서 개발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 겁니다. 네. 그럼 2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원주민어. 자, 이건 어느 지역의 어떤 언어 얘기입니까? 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칠레 원주민 야간족의 언어입니다. 야간족 언어를 모국어로 쓰던 마지막 원주민 이 크리스티나 칼데론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야간족은 남미 대륙 최남단인 칠레와 아르헨티나 티에라델푸에고 일대에 거주하는 원주민인데요. 이들의 전통 언어인 야간어는 친족 언어가 없는 고리버로 문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 32,400개가량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최후의 야간어 사용자 크리스티나 칼데로는 지난 2017년 난 마지막 야간어 화자라며 다른 이들은 알아듣긴 하지만 말은 못하거나 나처럼 잘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인은 그동안 야간족 언어와 문화를 후손에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거나 손녀와 함께 야간어 사전을 CD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칠레 정부는 지난 2009년 크리스티나 칼데론을 인간문화재로 인정했습니다. 네. 언어를 알리려고 생전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야간어가 없어지게 된 거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이 야간족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약 1,600명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야간어 화자가 없어진 건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 크리스티나 칼데론의 후손을 비롯한 야간족 젊은이들은 원주민이란 이유로 차별받을까 봐 원주민 언어를 배우는 걸 꺼린 겁니다. 대신 이들은 공용어인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야간어 화자인 크리스티나 칼데론조차 9명의 자녀와 14명의 손자녀에게 조상의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이게 언어가 살아남으려면 그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주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죠. 홍상수 감독의 새 영화가 또 국제상을 받았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상수 영화 감독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이 27번째 장편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을 받았습니다. 은곰상은 심사위원 대상으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에 이어 두 번째 상에 해당합니다. 이 홍 감독은 지난 2020년 도망친 여자로 감독상을 받았고 지난해 인트로덕션으로 각본상을 받아서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은곰상만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수상 후 무대에 오른 홍 감독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다, 너무 놀랐다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상 받은 이 영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소설가의 영화는 지난해 봄 2주 동안 서울에서 촬영한 흑백 영화입니다. 이 소설가 준이가 잠적한 후배의 책방으로 먼 길을 찾아 나선 여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준이는 혼자 타워를 오르는가 하면 영화 감독 부부를 만나고 또 공원을 산책하다 여배우 길수를 만나 함께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해외 매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영국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데일리는 홍 감독의 이번 영화를 장난스러운 풍자극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항상 똑같고 항상 다르다는 말이 홍 감독의 영화에 적용된다며 작지만 놀라운 형식적인 반전과 많은 장난기가 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역시 다작하는 감독의 대표작으로 꼽히진 않겠지만 장난기 많은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홍상수 감독의 27번째 장편 영화 소설가의 영화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